계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전혀 줄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가게 되면 2000년도에 생산이 되었던 이 곡물 생산량이 지금 2050년이 되게 되면 옥수수는 24%가 줄고 밀은 3%가 줄고 쌀은 11%가 줄고 감자는 9%가 줄어들어 버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50년에 인구가 20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먹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곡물 생산이 60 내지 70%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식량 생산이 줄어들어 버릴 것이다. 바로 식량을 갖고 이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세상이 된다. 지금 뭐 요소수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게 되니까 막 쌩 난리가 났잖아요. 특정한 부분에서 그 쓰는 건데 그거 하나 안 들어온 것도 이 난리인데 먹는 거를 갖고 만약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세상 이거는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는 문제니까 아수라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기후 위기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일어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 기후 위기를 통해 갖고 식량 위기가 일어난 그러한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통해서 미래에 이러한 식량의 부족이 그런 이러한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 실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요거를 우리가 건조 한계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건조 한계선은 1년에 강수량이 200mm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1400mm가 내리니까 약 우리나라보다 7분의 1 정도밖에 비가 안 내리는 굉장히 건조 지역이에요. 저 200mm가 농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북쪽에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고 남쪽에 하나 그어져 있는데 요 사이에는 200mm 이하가 내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갖고서는 농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요 지역에서 200mm는 내렸으니까 농업을 해갖고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후 위기가 바로 이러한 임계선들, 한계선들부터 무너뜨려요. 그래서 대체로 저 한계선이 지나가는 지금 건조 한계선이 지나가는 저 지역의 대부분 다 가뭄이 지금 다 들어버렸습니다. 자, 가뭄이 들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식량 생산이 이제 뚝 떨어진 것이고 식량 생산이 뚝 떨어지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된 것이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니까 저 지역의 테러 집단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군이 이거를 또 가만 안 놔두죠. 테러 집단이 있으니까 가서 또 폭격들을 지금 해대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 지점이 바로 미군이 가서 폭격한 지점이에요. 지금 건조 한계선을 따라가고 지금 미군의 이런 폭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저 지역이 사회적 불안정성에 지금 들끓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를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 기후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수단이 나라는 하나인데 이 북쪽에는 그 아랍계 유목민족들이 그 이슬람을 믿으면서 이제 살고 있고 이 남쪽에는 아프리카계들이 농업을 하면서 기독교를 믿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지역에 이제 가뭄이 확 다 들어버리니까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두 종족이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덕책에는 식량이 부족하면 콩 한 조각을 쪼개 먹어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역사에 있어서 식량이 부족했는데 종족과 종족이 만나서 콩 한 조각을 쪼개 먹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식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종족과 종족이 만나니까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해서 10년에 걸쳐갖고 3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 기후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요 시리아, 여기 시리아 내전이라고 하는 시리아도 저 건조 한계선을 지나가는 나라인데 이제 시리아 내전이 터지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은 그 유엔의 세계 식량기구에서 매월 곡물의 이제 가격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하는데 지금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보니까 곡물 가격이 이제 2배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이 80억 명이 골고루만 나눠 먹으면 정말 배 터질 정도로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갖다 내버립니까? 우리가 그런 거 다 고려를 하면 정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을 하지만 이때 좀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좀 가뭄이 들었어도 결코 식량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2배로 올라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뭄이 들었다는 이런 정보를 갖고 세계적인 투기 자본들이 달려들어서 저렇게 가격을 훅 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빨간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을 구입하는 데 써요. 그런데 갑자기 곡물 가격이 2배가 됐다? 먹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배를 골게 되면 그냥 그거를 참고만 있지 않죠. 특히 자기 자식이 굶는다거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사람은 눈이 휙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식량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줄 한 줄 한 줄이 바로 식량 폭동이 일어났던 시점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나라들이 식량 폭동이 일어났었던 가난한 나라들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식량 폭동으로 사망했던 사람의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식량 폭동이 함께 쫙 일어나요. 저는 굉장히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바로 이제 그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2010년도에도 또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2010년도에 저거는 원인이 어디였냐면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밀을 갖다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근데 2010년도에는 러시아의 가뭄이 너무나도 심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딱 되니까 이 러시아가 밀을 한 톨도 수출을 하질 않습니다. 자기 국민부터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되니까 또 그 정보를 알고 투기자본들이 달려들어서 저렇게 또 곡물 가격 훅 하고 또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2010년 그때부터 해갖고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아랍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청난 그런 데모가 터졌는데, 그거는 바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랍 국가 전체적으로다가 식량 자급률이 한 50%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랍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는 거를 제대로 그 국가가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 저렇게 엄청난 바로 식량 폭동이 이제 일어나는 사태로다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 자금률 한 25%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식량을 구입하는 이러한 나라들, 거기에 뭐 가뭄이 들고 기후 위기로다가 뭐 이렇게 된다. 걔네들도 수출 안 할 거예요. 지 국민부터 먹여 살린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이 기후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야 되는 이러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시리아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 보았듯이 시리아가 건조 한계선을 지금 지나가는 나라 아니에요? 건조 한계선을 지나가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시리아는 가뭄에 좀 들어 있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한두 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한 60-70%가 팍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한계선상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밀가루 가격이 팍 올라가자, 먹는 게 그만큼 줄어드는 이런 위기가 찾아오자 바로 내전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들이 준동을 하게 되는, 사회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다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안 그래도 저기 시리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이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힘이 들어 죽을 판에 이게, 그런데 지금 전쟁은 터져갖고 이렇게 위험스러운 상황이 된다. 자기 땅을 버리고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난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민이 됐으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죠.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려, 말도 틀려, 종교도 틀린 사람이 막 국경을 넘어오네? 이거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다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 난민이 막 오도가도 못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처지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에 이러한 그 시리아 난민들의 이러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세계적 여론 자체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좋아, 그러면 각 나라가 형편되는 대로 저 시리아 난민을 좀 각 나라가 좀 받아주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왔더니 영국이 브렉시트, 우리는 저 난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브렉시트의 원인 중에 큰 원인이에요. 바로 저 시리아 난민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결국 유럽으로부터 우리는 국경을 봉쇄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2010년도에 러시아의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시리아의 내전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유럽의 문제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지금 시리아 난민은 최대한 4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가 일어나갖고 우리가 뭐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해수면이 올라와갖고 뭐 도시가 침수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난민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1.5도 이상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약 1억 명 정도. 그 다음에 2도 이상 파리 기후 협약이었던 2도 이상을 갖다가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약 7억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할 잠재성이 있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수억 명의 이러한 인구가 먹고 살겠다고 막 남의 나라 국경을 막 넘나드는 이러한 아수라장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후 위기 그러면 뭐 폭염이 길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장마가 길다. 대한민국이 물론 폭염, 그 장마 이런 거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이런 폭염 그 다음에 뭐 장마 이런 거로 대한민국이 무너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정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 정도 갖고 대한민국 끄덕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저렇게 사회적 불안정이 돼서 막 난민이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수억 명이 국경들을 막 넘나들고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영토 안에서 자원, 에너지, 식량을 갖다가 다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 밖에서 지금 들어오는 나라인데 바로 이 아수라장이 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고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마와 폭염을 그거 안 걱정해도 돼요. 바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그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연의 재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의 그러한 위기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폭풍우 속에 우리 인류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 인류가 다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누구는 쪽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우가 너무나도 이제 커지게 되면 저 항공모함도 이제 쓸어버릴 거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 돛담배, 쪽배를 탄 저 사람들부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후 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들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991년도에서 2010년까지 이제 지구가 가열, 지구가 온난화가 됐는데 바로 그것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력입니다. 녹색으로 칠한 데는 이익을 봤어요. 지구가 가열이 됐는데 추운 나라가 따뜻해졌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고 농사가 안 되던 곳에 농사도 돼버려갖고 오히려 저렇게 이익을 봤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데가 다 피해를 본 나라들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그러면은 이 지구를 이렇게 가열을 시켜놨나 이렇게 봤더니 다시 말해서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했나 봤더니 지금 이익을 본 나라들이 싸우리다 이렇게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피해를 본 나라들은 이 배출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지구 가열, 기후 위기의 이 원인 제공자들은 오히려 이익을 보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 위기의 원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이러한 피해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독박을 쓰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지 않은가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간의 기후 정의의 문제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17%를 배출을 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소득 수준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절반을 지금 배출을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 전 세계 절반인 사람은 고작 12%밖에 배출을 하지 않죠. 바로 빈부의 이 격차가 바로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갖고 우리 모두 온실가스 줄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 보고 책임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바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대 간의 기후 정의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출생 연도별로다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색은 1.5도를 막는 경우고 빨간색은 지금 2도를 막는 경우인데 지금 제 연배 1960년대생들은 지금 이 1.5도를 막는다 해도 지금 살면서 이만큼 다 배출해 버렸어요. 뭐 어째요? 배출했는데 배째라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만약 1.5도를 막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린 세대들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미세먼지가 큰 이슈인데 미세먼지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대부분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자연적으로 다 파괴가 됩니다. 가장 오래가는 미세먼지가 한 5일 정도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거 배출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나면 0이 돼버리는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는 우리 다음 세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에만 위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는 수만 년 동안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실가스가 누적되는 만큼 기후위기는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세대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서 굉장한 편익을 누렸잖아요. 자동차를 몰았고 공장을 돌려서 좋은 물건을 생산을 해서 우리가 썼고 이런 편익을 누렸는데 그 결과로 나온 이 온실가스가 없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게 계속 나오기만 하면 계속 축적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배출해서 누렸던 이 편익은 하나도 없이 오늘날 우리의 그 결과로 나온 이 온실가스, 누적된 온실가스, 다시 말해서 가중된 기후 위기를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고 처리까지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를 일으킨 세대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 위기를 감당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또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자연 재난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이제 위기, 정의까지 이제 무너뜨리는 게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사회 경제가 거대한 가속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 영향력이 오늘날에 우리가 건설해 왔던 이 사회 경제를 다시 무너뜨리게 될 이러한 판국에 지금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자체는 저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기후변화로 일어난 안 좋은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은 저감시키고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해갖고 기후위기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감과 관련돼 갖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급격하게 재생에너지에 지금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인데 2009년도하고 2019년도에 이 발전 단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돌리고 있는 발전소가 아니라 새로 이제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만들어서 나중에 폐기까지 했었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10년 전까지만 해도 2009년도까지만 해도 태양광이 가장 비싼 에너지였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가격이 89%가 지금 떨어졌고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70%가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가장 싼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저건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저기서 완전히 지금 따로 지금 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평균적으로다가 가장 싼 에너지가 되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싸게 되었냐? 기술 혁신이 다 재생에너지에 지금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하냐? 지난 10년 동안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 어떤 전력도 태양광만큼 그 2배 이상 좋아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광만이 지금 2배 이상 이 효율이 좋아지고 풍력에서도 이런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2배 이상 효율이 좋아졌다. 이거 2배 이상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만 설치를 해도 그 10년 전보다 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 다음 모든 대량 생산이 바로 이 재생에너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고, 이게 다 떨어진 가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반면에 전통적인 이러한 석탄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쪽에서 뭐 기술 혁신이 10년 만에 뭐 2배로 좋아졌다 이런 소리 전혀 안 나오잖아요. 누구도 여기에는 지금 투자를 안 합니다. 기술 혁신과 관련돼 갖고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대량 생산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이러한 추세선을 보이면서 점점 재생에너지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 추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규 전력 에너지 중에서 재생과 비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2001년도만 해도 전 세계 새로 짓는 이런 발전소에 있어서 80%가 비재생, 뭐 석탄 발전 뭐 이런 것들이었고 20%가 재생에너지 쪽이었어요. 그런데 단 20년 만에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새로 짓는다 하면 80% 이상이 재생이고 비재생은 지금 2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1년에 10%씩 지금 변합니다. 재생에너지 이 분야는요, 자료를 3, 4년 전 것만 봐도 완전 옛날 자료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1, 2년 자료를 봐도 그게 또 바뀌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로 여기서는 한 해 한 해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재생에너지 이 분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탄소 중립은 2050년까지 우리가 1.5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 거의 화석연료를 안 쓰는 세상을 의미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전력화, 전기화가 돼야 돼요. 내연기관차가 없는 거를 의미를 하고 심지어 난방 이런 것도 거의 다 전력으로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력 쪽에 이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015년에 전 세계의 전력 분야 일자리가 2,500만 명이었는데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유일하게 늘어나는 일자리는 이 전력에 있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50년대 그때 새롭게 늘어나는 이 전력 분야 일자리를 보면 연두색으로 칠하는 게 재생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아시는 바처럼 분산적이고 간헐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에너지 저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저장 쪽에 이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우리가 전통적인 요 까만색으로 된 석탄이나 원전 쪽에 이런 새로운 일자리는 거의 재생에너지에 비하면 거의 늘어나는 게 없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제 일자리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에 승부를 거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룸버그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죠. 이거는 무슨 뭐 진보적인 입장이 아니라 세계 주류 이 시장의 이 입장을 이제 반영을 해주는 이러한 이제 경제 전문지인데 거기서 이제 미래의 에너지를 전망을 한 것입니다. 기온 상승을 2도로 제한한다. 이건 파리기후 협약이에요. 아까 탄소 중립은 1.5도를 막는 거고 2도는 파리기후 협약을 이제 막는 건데 이때 그렇게 되면 2050년이 되면 태양광하고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전력 에너지 중에서 48%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새로 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죠. 풍력에 5조 3천억, 태양광에 4조 2천억, 배터리에 11조, 그 다음에 그리드에 11조라고 되어 있는데 저 그리드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전력망은 중앙 집중형이에요. 지역에서 원전이나 석탄을 통해서 그 전력을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나 그 다음에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는 이런 중앙 집중형인 이런 불균형한 이러한 이제 그런 망들인데 재생에너지는 이런 중앙 집중형의 이 전력 계통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태양광을 달고 풍력을 단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산망으로 바꿔야 돼요.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이 분산망으로 이제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그리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11조 4천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파리기후 협약인 2도를 막는 경우에 약 2050년까지 약 30조 달러가 이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2도가 아니라 탄소 중립 1.5도를 막는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80% 이상까지 넘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 30조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러한 투자가 이 분야에서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투자는 오직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 지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후 위기를 막는 그러한 조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이 세상이 붕괴가 되는 것이고 바로 재생에너지의 세상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 이 선택지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미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풍력이 이미 가장 싼 에너지원이 된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칠해놓은 거는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 된 나라를 의미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일본에서 이 동남아시아는 석탄이 가장 싼 에너지원입니다. 석탄하고 원전하고 좀 가격이 좀 거의 비슷해요. 작년에 석탄 가격이 굉장히 쌌기 때문에 지금 석탄이 가장 싸다라고 돼 있지 금년에 석탄 가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이거 다시 계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이 더 싸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71달러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이 여기 쳐져져 있겠죠. 원전이라 해도. 자, 지금 보면 지금 이 석탄이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이렇게 비싼 게 지금 생산이 돼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이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이 안 됐고, 뭐 OECD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밖에 이게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석탄과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갖다가 산업에 싸게 공급을 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무역 경쟁에서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전력을 싸게 공급을 해갖고. 자, 그런데 우리가 석탄, 원전을 갖다 쥐고 앉아있고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을 안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재생에너지 비율이 밑바닥이에요. 지금 겨우 지금 5%를 넘는 그러한 수준인데 지금 일본도 석탄이 싸다라고는 돼 있지만 일본이 17%를 넘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그 다음에 일본의 이런 국가 보고서, 에너지 보고서에 보게 되면 앞으로 10년 이내 자기네들도 재생에너지가 가장 싼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언제쯤 재생에너지가 가장 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은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돼 갖고 지금 가장 후진적인 이러한 상황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서양 애들이 이 재생에너지를 지들끼리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끝내느냐? 그렇게 놔두지를 않죠. 이 세상이 재생에너지로 바뀌게끔 그들이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아리백 재생에너지로 그 물건 생산을 했으면 우리 앞으로 이제 물건 그런 물건 안 받아.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니들이 그거 화석연료로 물건 만들었지. 그러면 우리 거기다 관세를 때려버릴 거야. 지금 유럽하고 한 달 전부터 이제 탄소 국경세 지금 이미 협상에 들어가 있.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관세를 진짜 얻어맞았다. 그 탄소 국경세를 얻어맞았다. 이렇게 되면 수출 관세 얻어맞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장들이 지금 다 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그곳으로 옮겨야 돼요. 이런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 아닙니다. 그거 글로벌 기업이에요. 안 그래도 여기에 지금 공장 짓고 하는 거는 그래도 정치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일자리라도 만들라고 해서 짓지 가급적이면 미국에다 짓고 싶어 하고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얘네들 언제라도 지금 떠날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떠나겠다 이러면 할 말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저는 기후위기보다도 우리가 이 시장의 이런 위기가 대한민국한테 더욱더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에 우리는 전혀 이런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0여 년 전에 우리의 정부가 녹색 성장을 외쳤죠. 기후위기 대응을 외쳤죠. 자, 그런데 실제로 한 짓이 뭡니까? 그냥 강이나 파대고 앉아있고 무슨 뭐 자원외교 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수조 원의 그런 사기나 당하고 그 많은 수십조 원의 그 돈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 다 꼬라봐. 그 돈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공학 기술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그때 바로 제대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우위를 가졌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10여 년 지금 늦게 출발을 해야 되는 이런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후위기 이거를 위해서 정말 투표를 우리는 잘해야지 엉뚱한 놈 뽑아놨다가 우리 완전히 말아먹는 이런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갖고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유일한 한 나라의 정치가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위기가 기후위기가 아니라 이러한 전 세계 흐름에 따라가지를 않는 이러한 것이 지금 진짜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적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적응과 관련된 이야기도 예로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린란드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했고 소멸했던 이야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유럽의 저 북쪽에 가게 되면 땅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상했다라고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가 있잖아요. 얼음의 땅 아니에요. 얼음의 땅인데 그거보다 훨씬 추운 저 북쪽에 있는 땅의 이름은 그린란드 아니에요. 녹색의 땅이야. 야, 뭐 이름이 왜 이렇지? 왜 이쪽은 얼음이고 저쪽은 녹색이지? 제가 그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기 800년에서 서기 1300년 요때가 중세 온난기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좀 따뜻했어요. 서기 800년에서 1300년 요 사이가. 그런데 서기 800년 이전에 따뜻하기 전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아이슬란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정착을 해서 살아보려고 아이슬란드로 이제 들어가서 살아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갖고 얼음의 땅이라고 하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이름만 이제 정해놓고 철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서기 800년부터 이제 따끈따끈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서기 900년이 되게 되면 아이슬란드에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기 1100년이 되게 되면 이 그린란드 연안에 풀들이 자란 겁니다. 바로 그래서 중세 온난기에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라는 말이 요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저 온난기 이전에 만들어져서 얼음의 땅이 돼버렸고 그린란드는 이 중세 온난기에 이제 좀 만들어진 이름이라서 이제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연안에 이제 풀들이 자라니까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축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 이제 800년에서 1300년 중세 온난기인데 1300년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중세 소빙하기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추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1300년 요때가 되니까 이 북미 대륙에서 에스키모 계열의 이제 사람들이 넘어들어서 살기 시작을 했고 1500년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추워졌어요. 소빙하기가 굉장히 이제 진행이 된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굉장히 추워졌죠. 이때 보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린란드에서는. 그리고 이 에스키모의 계열 사람들은 이렇게 번성을 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년 전이라고 해도 에스키모인들보다는 노르웨이, 유럽의 문명이 월등히 문명적으로 우수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월등히 우수한 문명을 가진 유럽 사람들은 저 노르웨이에서 생존을 못했냐? 에스키모 사람들도 살아남았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게 그 이제 풀들이 이제 추워졌으니까 풀들이 안 자란 거예요. 풀들이 안 자랐는데 이들이 유럽에서 갖고 온 생존의 방식은 목축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목축을 좀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풀이 안 자라는데 뭔 목축입니까? 굶어 죽겠다는 소리죠.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관습적으로는 여성 같은 경우 치마를 입죠. 유럽의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이 추위에 그렇게 치마가 추위를 막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명, 관습이라고 하는 게 저 소빙하기 때 이 기후변화에 전혀 생존에 도움이 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꿨어야 되는데 그 바꾸지도 않고 유럽의 문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수를 해보려고 달려들다가 결국 소멸로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반면에 이 에스키모의 계열 사람들은 여기 이때 소빙하기 때 보니까 너무나도 그린란드가 살만한 곳이에요. 바닷속을 봤더니 바다 표면이 빠글빠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잡아다 때려 먹고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다가 옷을 해 입고 그 가죽으로 배도 한 척 만들어서 멀리 나가서 고래도 한 마리 잡아다가 고래 기름 태워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번성을 해버렸습니다.
자, 변화의 시대에는 과거에 이게 성공적이었으니까, 과거에 뭐 석탄 발전, 원전 이게 성공적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성공적일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의 시대에는 변화에 맞는 그러한 생존의 방식을 빨리 채택을 하고 바꿔내는 여기에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감과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이제 1만 년 동안에 농업이 가능했던 안정적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이제 문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책을 보게 되면 맨날 가뭄 들고 홍수나고 뭐 자연 재난이 끊임이 없잖아요. 지난 1만 년 동안에도 끊임없는 이런 자연 재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연 재난 속에서도 그럭저럭 그냥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왔다라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 1만 년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그 작지만 자연적인 기후변화가 지난 1만 년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길게는 1000년이 넘게, 짧게는 수백 년 동안 이런 기후변화들이 쭉 있어왔고, 이 하나하나의 기후변화에 따라갖고 작은 변화였지만 인간의 역사는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에 걸쳐갖고 인간의 역사,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후조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제일 먼저 추계시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이때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를 했던 중세 소빙하기 14세기에서 한 18세기 이때입니다. 이때 기후조건이 안 좋아요. 기후조건이 안 좋으면 우리가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이런 충돌이 이제 격렬화가 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패턴이 이때도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먼저 이 추계시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이때 중국은 춘추 전국의 시대예요. 춘추 전국의 시대,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이 전쟁의 이 와중에 공자맹자가 이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지식, 타인을 극렬한 마음으로 여기고 인으로 대하고 유교가 바로 이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인도에서는 겐지스강 일대에서 민족간 충돌이 대단히 심했어요. 그때 바로 생로병사의 이런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던 석가모니가 바로 이 시대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불교가 저때 이제 성립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중동 지방에서는 이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에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경전을 모아갖고 구약성서가 저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바로 예수의 정신적 배경이 저때 완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리스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적은시 패전을 해요. 그 다음에 아테네에는 감염병이 돕니다. 그 패전의 와중 속에서 이러한 패전, 감염병 이 와중에 바로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리스에서는 연극의 무대 위에다가 희극을 올려놓고 깔깔깔거리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비극을 올립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절에 이 추계시대 이때 이 네 지역이 서로 왕래가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황금률, 타인이 너에게 한 그것이 네가 너무나 싫어. 그럼 너도 그거 타인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해요. 바로 이 황금률이 바로 철학적, 종교적으로 완성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 추계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이 소빙학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권위에 의해서 이제 해석이 되었었는데, 소빙학기에 들어서니까 이제 증거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을 했고, 이런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갖고 바로 산업혁명까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모든 사상의 맹아는 바로 저 소빙학기 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깨닫고 바로 그것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1789년 그 해에 프랑스의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웠고 홍수가 계속 났어요. 당연히 1789년 그 해에 프랑스에 이제 기근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1789년 프랑스에서 곡물 가격이 최고점을 찍던 그날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적 사건인 바스티유 감옥이 그날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안 좋은 기후 조건, 그럼 무조건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 불안정성이 극단에 가서는 바로 구체제가 무너지고 생체제가 등장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그 전까지는 나라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이제 물려받는 게 나라인가 그랬는데, 이제는 시민이 연대를 통해서 스스로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역사 속에 첫 선을 보였던 사건도 바로 이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가장 안 좋았던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그전에는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저런 악정 고트 속에서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냈던 새로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떠한 세상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나?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이거 유한한 세상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더 이상 달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것은 오직 하나, 햇빛 하나밖에 없어요. 이 햇빛을 갖고 우리가 이 온기를 보존하는 것이고, 이 햇빛을 갖고 광합성을 해서 이 모든 생태계와 지금 우리 80억 명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햇빛이 계속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에너지 아니에요. 들어오기만 하고 에너지가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는 지그지그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들어온 햇빛의 에너지 양만큼은 반드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단파장으로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장파장을 통해 갖고 들어온 에너지만큼이 그대로 우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화석연료를 써서 사람들이 증가시킨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열을 못 나가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를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히게 됩니다. 1998년 이후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약 30억 개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를 가지 못하고 지구에 잡혀가고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는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지구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자원과 에너지를 갖다가 계속 고갈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온실가스 오염원들 쓰레기를 계속 지금 쌓아두고 있어요. 지구는 이 물질하고 에너지가 이게 순환이 되는 곳이지, 한쪽은 계속 고갈을 시키고 한쪽은 계속 이렇게 쌓아둔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붕괴가 그런데 곧 얼마 남지, 이대로 갔다가는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위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거를 그대로 내두게 되면 바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경쟁에 시달렸고, 사회를 나와서도 우리는 경쟁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이기지를 못하고 나는 불행해진다?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병이 들어도 너무나 큰 병에 들어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냐? 잘 살아보세요. 경제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지구 환경도 때려 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도 때려 부숴가면서 지금 내달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대로 지금 내달린다라고 하면 바로 이 세상은 붕괴가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바로 이러한 순환의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내 동료의 머리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돌보고 베풀고 아끼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산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바로 경제는 수단의 역할을,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가 목표였었는데 수단이 되어버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만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이러한 새로운 세상 속에서 기후 위기가 극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구의 이 위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이러한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권이 무너지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맨 앞에 줄무늬 이제 그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750년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되었던 그 해예요. 그 해에 그래서 최근까지 해서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되어 온 모습이고,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미래 2100년까지의 이 기후의 변화를 보게 되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다시 말해서 자연이 이제 미래 기후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 기후가 결정이 되고, 그 기후에 의해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이 다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00년까지 1.5도나 2도를 막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우리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대초량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고 그냥 내달려간다라고 하면 금세기 중반 이후가 되게 되면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 속으로 이제 빠져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 세대가 이 기후 위기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바로 마지막 세대가 우리의 세대입니다라고 하면 인류 최초로 자기의 미래 세대의 생존을 갖다 짓밟아버리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 세대의 책임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 이 지금 사진은 그 서귀포 앞바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빗 내림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대낮에 하충문이 빽빽하게 이제 이렇게 껴 있으면 온 세상이 새카맣습니다. 근데 어딘가 그 구름 안에 이제 구멍이 하나 이제 뚫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빗 내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찬란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류의 우리의 조상들은 바로 이제 이러한 위험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던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바로 그런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이 불이 나게 되면 달리기 시합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는 이 역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힘을 발휘를 했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후위기를 쫄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 성서에 보면 그 멸망을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 싸그리 없애려고 그 멸망이 예언이 선포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니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니까 돌아서라,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존, 삶의 새로운 그러한 길을 갖다가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러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러한 미래 멸망에 대한 이러한 미래 전망이 지금 선포가 돼 있는 상황이고, 과학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함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연대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치명적인 지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OECD 사회보고서에서 이러한 조사를 해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어려움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조사를 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몇 년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거기다가 가장 적은 숫자를 지금 써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98년 이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지금 쪼개지는, 심지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으로 쪼개지는,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쪼개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무슨 놈의 연대 힘이 있겠습니까? 다 각자 도생으로, 각자 외롭게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내 동료는 없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이따위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바로 오늘날 이 위기는 기후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 공동체 이 연대의 힘이 붕괴가 된 바로 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 연대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발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제가 맨 앞에 이야기를 했던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 각자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연대를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최고의 지위,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는 연대의 힘을 회복을 하는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갖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연대를 하게 될 때 자기네들끼리 잘난 것끼리 끼리끼리 연대를 한다. 이따위 연대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연대죠. 연대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냐? 바로 목걸이의 강도는 목걸이의 가장 약한 부분이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걸이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목걸이의 강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꿰고 있는 끈, 그 다음에 그 고리가 목걸이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연대의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곳을 향한 연대가 될 때만이 바로 우리는 튼튼한 이러한 제대로 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무너진다 해도 우리의 공동체가 나를 갖다 받아주고 나를 다시 세워준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서로에게 연대, 팔을 갖다 뻗게 되는 게 바로 그게 인간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을 향한 우리의 연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비참한 이러한 사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저러한 상황, 저렇게 굉장히 비참함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따위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냥 기후위기로 그냥 이 세상이 불타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좀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저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에게 희망을 걸어야 되냐? 바로 이 사진을 찍었던 이 사람의, 이 여인의 눈물에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곳을 향한 바로 저런 연대의 눈물만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바로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